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하고 이제 막 3라운드까지 진행된 지금,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골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는 더 나아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득점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플레이하는 장면을 보면 몸도 많이 무거워 보인다는 것이 현재 손흥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과연 심각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우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 모습을 보면 움직임이 다소 무거워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손흥민이 뒷공간 원툴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막히는 거다. 비단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 어디에서도 뒷공간만을 노리는 원툴 선수가 수차례의 시즌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더 나아가 한 시즌의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축구라는 스포츠와 유럽 최상위 축구 리그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빠른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가지고 손흥민만큼 골을 넣는 선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유럽 5대 리그 속도 경쟁에서 대부분 탑10 안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의 속력은 2022년 기준 최고 시속 36.24km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임대하며 득점한 리그 득점은 0입니다. 단지 지난 시즌만이 아니라 커리어 전반적인 득점률이 낮습니다. 이처럼 뭔가 한 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원툴 선수라고 하는 것이지, 화려한 드리블 능력 또는 스피드를 가지고 마지막에 득점까지 성공하는 선수를 원툴이라고 부르는 것은 득점 능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을 스피드 능력이라는 다른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켜버리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주장인 셈이죠. 실제로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도 드리블 능력, 패싱 능력, 슈팅 능력들은 다 다른 카테고리에서 분류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시 언급했던 손흥민의 골 결정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히샬리송 주전, 손흥민 벤치 주장 때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장 결정적으로 뒷공간 원툴이라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지난 시즌 넣었던 23개의 골 중 뒷공간을 털어서 넣은 골은 다 해야 8골이고 그렇지 않은 골이 그 2배 가까운 15골입니다. 뒷공간 원툴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 두 번째로 지적받는 문제점은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현재 30세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범주에 넣는다면 에이징 커브가 오기 시작하는 나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제 오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에이징 커브라는 것이 설령 온다고 해도 그래프의 궤적이 이렇게 내려가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석 달 전인 올해 5월에 있었던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2골 1개의 어시로 3개의 공격 포인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골,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1골과 페널티킥 유도, 그리고 홀딩 퇴장까지 유도하며 하드캐리, 노리치와의 최종전에서는 2골, 그중 마지막 골은 그림 같은 중거리 슛. 이렇게 5월 한 달간의 총 5경기 동안 경기당 1골이 넘는 총 6골과 1개의 어시스트라는 리그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가 단 3개월이 지나서 경기력에 그것이 드러날 정도로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설령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고 해도 그것이 3개월 만에 갑자기 눈에 띄게 드러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이징 커브의 그래프를 모든 선수들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선수들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지, 그 선수가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라 평소 자기관리와 타고난 체질 등의 여러 변수로 인해서 이 평균 궤적 밖의 값을 보여주는 선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디 애슬레틱에서 보여준 에이징 커브에 관련된 통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스날 구단 내에서 피크 시즌 평균치에 들지 않는 선수들을 나타낸 분포도고요.
선수 개개인의 절정기가 피크 기간보다 일찍 찾아오는 선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징 커브의 통계는 말 그대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지 모든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최근 스포츠 의학의 발달과 선수 개인들의 자기관리로 이 포지션별 피크 시즌을 넘어서도 전성기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칸나바로도 센터백 피크 시즌이 31세를 훨씬 넘긴 33세에 준수한 활약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활약으로 발롱도르를 받았고, 루카 모드리치도 미드필드의 피크 시기인 29세를 무려 4년이나 넘어서 33세에 발롱도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트라이커의 피크 시즌인 29세를 무려 5년이나 넘긴 카림 벤제마는 발롱도르 수상이 유력한 상태죠. 그러니까 선수의 각 능력에 따라서 에이징 커브의 시기나 그래프의 하향 곡률은 천차만별입니다. 단연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선수가 불과 3개월 만에 에이징 커브로 인한 급락을 했다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3경기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 또는 기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재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카림 벤제마도 20-21 시즌에는 3경기 연속 무득점 플레이를 했던 횟수가 시즌 중에 무려 3차례나 있었고, 살라는 지난 시즌 3경기 연속 무득점을 1번, 4경기 연속 무득점을 1번 기록했습니다. 그 전 시즌인 19-20 시즌에는 무려 5경기 연속 무득점을 1번 했으며 6경기 연속 무득점도 1회가 있었습니다.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건 어떤 선수에게나 올 수 있는 현상이지 에이징 커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득점은 그렇다 쳐도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살라가 6경기 무득점을 이어나갔을 때 후스코드닷컴 평균 평점은 6.3점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3경기 평균 평점은 7.0입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손흥민 선수가 높군요. 살라의 6경기 무득점에서 초반 3경기만 평균을 내어도 6.13으로 여전히 훨씬 낮습니다.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살라나 벤제마 같이 뛰어난 선수들도 서너 경기 이상 득점하지 못하거나 폼이 안 좋은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3경기 정도를 평소 기대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서 관리가 엉망이네, 에이징 커브가 왔네 라고 판단하는 건 솔직히 조금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흥미로웠던 비난은 이제 히샬리송과의 경쟁에서 밀려 손흥민이 벤치로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입니다. 히샬리송 주전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논거 중 하나가 히샬리송을 데려오기 위해서 900억 가까운 이적료를 지출했다.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왔으니 손흥민이 못하면 히샬리송을 벤치에서 썩히겠냐? 당연히 쓰겠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손흥민의 가치는 약 1000억 원, 히샬리송의 가치는 약 640억 원입니다. 가치 차이에도 손흥민이 360억 원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주급도 차이 납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히샬리송을 벤치에 앉힐 수 없다면 선수 값어치, 팀 내 최고 주급, 마케팅을 위한 시장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다는 것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계산 문제를 떠나서 팀과 콘테의 목표치에 대한 기대의 기여도에서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콘테는 이번 시즌 목표로 지난 시즌 달성했던 리그 4위 이상의 성과를 설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콘테의 이번 시즌 목표는 손흥민이 살아나지 않고 히샬리송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밀어내고 주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죠. 히샬리송이 에버튼에서 뛴 18-19 시즌에는 13골에 1어시로 14개의 공격 포인트 생산, 그 다음 19-20 시즌에는 13골 3개의 어시로 16개의 공격 포인트 생산, 그리고 20-21 시즌에는 7골 3어시로 10개 공격 포인트 생산, 마지막으로 21-22 시즌에는 10골 5어시로 15개의 공격 포인트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4시즌 동안 총 43골 12도움으로 팀에게 55개의 공격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같은 기간 동안 총 63골에 33개의 도움으로 토트넘에게 96개의 공격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약 1.75배의 공격 포인트를 더 기록한 셈입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이 4시즌 동안 넣은 득점인 43골 중 4골은 페널티킥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해리 케인이 전담 키커인 것을 생각하면 기대할 수 없는 득점 포인트니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득점 능력 차이는 사실상 더욱 벌어집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이 공격 포인트는 에이징 커브 그래프의 피크 지점을 이미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 4시즌 동안 공격 포인트 합산 20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손흥민은 최근 4시즌 동안 연속 3시즌 달성했고 바로 직전 시즌에는 20이 아닌 30 공격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시즌 동안 21, 27,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능력이 있는 선수가 단기간 부진하다고 단 한 번도 공격 포인트 20개를 못 찍어본 16, 10,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선수를 득점왕 대신 주전에 놓을 감독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잃게 되는 것이 얻게 되는 것보다 너무 큽니다. 기대득실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겠죠. 리그에서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매 시즌마다 3에서 6포인트를 성장시켰으니 한 선수가 다음 시즌에 준수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성장 공격 포인트를 4 정도로 잡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럼 히샬리송의 공격 포인트가 4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난 시즌에 비교하면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15에서 페널티킥 골이 3골이 있었으니 해리 케인 킥 전담을 감안하면 16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히샬리송의 가장 기록이 좋았던 시즌에 가장 높은 공격 포인트 6을 더해 성장시켜준다고 해도 22개입니다. 그렇게 최대 지원을 해줘도 손흥민의 지지난 시즌인 27과 지난 시즌인 30에 훨씬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 기록에 최고 가산점을 더한 포인트를 이번 시즌에 히샬리송이 실현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감독이 평균적으로 13.75개의 공격 포인트 올리는 선수를 밀어줘서 19개를 올리게 하려고 대신 평균적으로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를 벤치를 보내서 한 시즌 주전 공격수의 공격 포인트를 마이너스 5가 발생하는 선택을 한다? 이런 감독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24개의 공포를 기록하는 선수의 폼을 끌어올려줘서 예전 흐름을 찾아주는 것이 누가 봐도 더 필요하겠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해 주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4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와 비슷한 20대 중후반의 공격 포인트를 지원하고 해리 케인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을 올려줘야 4위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을 주전으로 바꾸면 그가 지난 기간보다 더 성장한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 정도의 공격 포인트 생성을 해내서 팀이 3위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렵고 그 이야기는 히샬리송으로는 콘테가 원하는 결과까지 지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히샬리송은 에버튼에서 지원을 미미하게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낮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둘에게서는 팀의 지원을 떠나서 각 개인으로서의 능력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앞서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었던 골 결정력입니다. 보시는 것이 히샬리송의 4시즌 동안 슈팅 정확도입니다. 히샬리송의 가장 좋았을 때의 슈팅 정확도가 손흥민의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나빴을 때보다 안 좋습니다. 히샬리송의 최고 기록이 손흥민의 최하 기록보다 못하기 때문에 둘의 득점 결정력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 난다고 보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입니다. 히샬리송의 최고 기록과 손흥민의 최고 기록 간의 차이는 17.7%나 차이 나고 히샬리송의 최하와 손흥민의 최상가는 무려 22.5%나 차이 나죠. 이 수치는 팀빨을 운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 훨씬 벗어난 값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비단 정확도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득점 능력을 무려 2가지나 더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양발 능력입니다. 히샬리송의 4시즌 동안 양발 득점 비율은 21대 11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35대 26입니다. 히샬리송이 오른발로 한 골 넣을 때 왼발로는 0.52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은 오른발로 한 골 넣었을 때 왼발로는 0.74골을 넣은 것입니다.
양발 슈팅 능력은 패스가 오는 방향과 슈팅 위치에 따라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바로 슈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매우 유리한 옵션이겠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요소는 중거리 슈팅 능력입니다. 히샬리송은 4시즌 동안 넣은 총 43골의 득점 중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슛 득점이 단 한 골뿐입니다. 다시 말해 중거리 슈팅 능력이 매우 낮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63개의 슈팅 중 11개가 박스 바깥에서 넣은 중거리 슛입니다. 멀리서도 양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 이건 히샬리송이 아무리 성장해도 앞으로 거의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다져놓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 사실상 만들 수 없는 능력이니까요. 콘테가 중원에 미드필더를 2명 놓고 계속 점유율과 빌드업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도 3-5-2로 포메이션을 전환하지 않고 3-4-3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최전방 3인의 공격력이 리그 극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중원을 3명 놓기보다는 2명으로 놓되 강력한 전방 3명을 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난하고 있는 논거 중 하나인 그럼 왜 케인과 쿨루셉스키는 경기장에 놔두고 하필이면 손흥민을 빼면서 히샬리송을 넣겠느냐? 손흥민이 제일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경기 동안 개막전을 제외하고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두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첼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12번 잃었다고 지적을 받지만 그날 케인과 쿨루셉스키도 각각 10번씩 볼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키패스를 1개 하고 유효 슈팅도 1개 기록했지만 쿨루셉스키는 키패스는 물론이거니와 슈팅 자체를 아예 한 번도 못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손흥민은 67%의 성공률을 보여줬지만 쿨루셉스키는 64%로 더 낮았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이날 경기에서 크로스도 단 1개 올리고 그것도 연결이 안 됐지만 손흥민은 크로스를 3개 기록했고 그중 1개는 성공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하면 그날 여러모로 고전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선수들 모두 동반부진했죠. 울버햄튼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보다 평점도 더 높고 기록도 더 좋았습니다. 공격수로서 슈팅을 총 3회 가져갔고 그중 유효 슈팅 1개와 골대 강타까지 1개 있었지만 쿨루셉스키는 이날 역시 단 1개의 슈팅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공의 소유권을 16번을 내어줬지만 쿨루셉스키도 14번이나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부진했다고 말하기 힘든 경기였죠. 그런데 콘테는 쿨루셉스키를 남기고 손흥민을 히샬리송과 교체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손흥민이 제일 못해서 뺐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관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현재 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중간에 이적해온 쿨루셉스키보다 더 많은 플레이 타임을 소화했고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팀의 주요 자원으로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저는 콘테가 손흥민을 빼주는 것이 전술상의 이유도 물론 있지만 관리의 이유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술상의 선택도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뛰는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3-4-3을 유지해도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4-4-2로 전환한다고 해도 히샬리송이 들어가고 쿨루셉스키가 남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 4시즌 동안 헤더골을 10골이나 득점할 만큼 헤딩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능력이 부족하죠. 그럼 경기 막판에 박스 안으로 붙여주는 전술을 선택할 시에 히샬리송이 분명 더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손흥민보다 양쪽에서 케인과 히샬리송이 헤더를 할 수 있는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페리시치와 쿨루셉스키가 윙어로 서는 것이 분명 더 유리하죠. 이건 전술상의 유불리 선택이지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콘테가 이번 시즌을 4-4-2를 메인 전술로 쓸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메인은 3-4-3이고 경기 중 변칙적 또는 시즌 중 아주 간혹 4-4-2를 사용하겠죠. 그때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타이밍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쿨루셉스키를 남기고 손흥민을 교체로 빼면서 히샬리송을 투입하는 콘테의 선택에는 여러가지 다각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단순하게 손흥민이 제일 못해서 뺀다 라는 식의 접근은 콘테의 능력이라든지 축구 전술에 접근함에 있어서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손흥민은 왜 몸이 무거운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무거운 것에는 다채로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에서처럼
체중이 증가했다. 프리시즌 동안 개인 활동이 너무 많았다. 벌크업을 해서 그렇다 등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판 또는 근거 제시에는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제시하는 근거와 달리 그거에 대한 전망에서는 길이 갈라집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즌이 거듭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컨디션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콘테는 손흥민의 능력을 다시 끌어올려서 팀에 이바지시키려고 하면 했지 그걸 놔두고 히샬리송을 손흥민의 대체자로 선택할 리는 이번 시즌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나이 차이가 5살 정도가 나니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콘테는 손흥민을 벤치에 앉힐 정도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생각과 의견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들과 너무 감정 소모적인 언쟁은 굳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만큼 걱정 또한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함입니다. 사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우리의 이런 믿음과 응원에 이번 시즌 역시 좋은 결과로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